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배지영 작가의 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퍼붓는 깜깜한 새벽, 아무도 없는 버스에 여자 혼자 탔다면 많이 불안하겠죠.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거리는 이야기, 배지영 작가의 버스, 지금 시작합니다. 버스를 탔다. 승객이 나 혼자뿐이란 사실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 나는 운전석 방향의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러곤 백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정류장에 있을 때부터 하늘은 어두웠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쏴쏴 퍼붓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이었고 도로엔 차가 없었다. 한두 사람 비바람에 우산이 뒤집혀서 힘겹게 인도를 걷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띌 뿐이었다. 머리 위에 있는 에어컨 송풍창을 올려다보았다. 송풍창은 빗살 플라스틱 덮개가 덮여 있었고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나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 나는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와 반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팔뚝엔 굵은 소금 같은 소름이 돋았다. 나는 버스 운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앉은 운전석 의자는 다른 곳보다 높이 위치해 있었고 상하 운동을 하며 버스보다 더 자주 흔들렸다. 파란색 정복을 입은 그의 어깨는 피로가 얹힌 듯 약간 굽어 있었다. 앞엔 두 개의 룸미러가 있었다. 운전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직사각형 룸미러로는 그의 콧잔등까지 보였다. 그리고 정면 창 중앙에 있는 작고 끝이 둥근 룸미러로는 그의 측면 얼굴 전체가 보였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얼굴 전체에 짧은 수염이 나 있었는데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다 적당할 듯한 얼굴과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그때 그와 눈이 마주쳤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문득 그의 흰자위가 매우 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은 한밤중같이 어두웠고 비가 얼마나 거세게 내리던지 창문의 틈새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그가 벼랑간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어디까지 가세요? 나를 두고 묻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앞쪽에 아무도 없듯이 내 뒤쪽으로도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버스 안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내게 묻는 질문임을 알면서도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버스 운전사가 손님에게 행선지를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디까지 가시냐니까요? 버스 운전사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우이동까지요. 나도 소리를 질렀다. 엔진 소음과 함께 비가 버스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컸기 때문에 작게 말해선 들리지 않을 터였다. 다음 정류장에서 아무도 안 타면 아가씨 혼자 타고 가게 될 거요. 그는 묵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얼굴을 왼편으로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이 버스를 탄 시각은 새벽 4시 38분에서 40분 정도였을 것이다. 집에서 나온 시각이 4시 30분이었고 정류장까진 8분가량 걸렸다. 대개 4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새벽 시간에 버스 도착 시각은 거의 일정한 편이었고 배차 간격은 20분이었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130번 버스가 막 출발했다. 2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에서 출발한 셈이니 다음 버스를 타고 가도 늦지 않을 게 확실했다. 회사까지는 40분쯤 걸렸다. 새벽 빗소리에 일찍 눈을 떴다. 게으름을 피우고 몸을 뒤척여도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일찍 가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나는 지난달부터 회사 건물 5층에 있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을 위해 6시부터 50분간 하는 새벽반 강좌였다. 강의를 들은 후 바로 건물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고 그 다음 메이크업을 한 후 8시 20분이나 30분까지 출근을 했다. 올 말에 비정규직 사원 중 20%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해고당하거나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했다. 일하는 수준이 비슷할 바에야 출근이라도 일찍 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그런데 20분 뒤에야 오리라 생각했던 버스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에 올라타곤 카드 리더기에 지갑을 댔다. 카드를 한 장만 대주십시오. 라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버스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요금통 옆 기둥을 붙들고는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어 댔다. 운전사가 흘끔 내 지갑을 쳐다보았다. 내 지갑은 오리지널 루이비통 반지갑이다. 운전사가 그걸 알 리 없겠지만 나는 지갑을 꺼낼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아무튼 오늘 나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운전사가 말한 정류장은 주공 2단지다. 그 정류장은 전철역과도 가깝고 아파트 단지 옆이라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정류장엔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내가 탄 130번 버스 뒤쪽을 향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타지 않았다. 버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다. 배차 간격을 이렇게 맞추지 않는다면 뒤에 버스를 타러 오는 사람은 적어도 30분은 넘게 기다려야 할 텐데도 말이다. 이제 아가씨 혼자 타고 가게 됐소. 측면 룸미러로 운전사가 얇은 입술을 비틀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누런 이가 드러났다. 버스 대절해서 혼자 가는 것과 다름없는 거란 말이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크크크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아주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가래가 끓는 듯한 탁한 웃음소리여서 야비하게 느껴졌다. 나는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운전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곧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게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뇌 속까지 얼얼할 지경이었다. 정육점에 진열된 냉동 닭이 된 기분이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너무 추워서요. 에어컨 좀 끄면 안 되나 해서요. 나는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일어선 자세로 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돼요. 가차없이 그는 대답했다. 비가 많이 오잖소. 에어컨을 끄면 기임이 서려서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가씨한테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밖에선 보이지 않는다고. 그의 희죽 웃는 모습을 룸미러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좀 약하게 해줄게요. 그러더니 그는 트림을 했다. 목구멍 가까이에서 억지로 낸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30초도 안 돼서 꺽 또다시 트림을 했다. 마치 창자부터 목청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웅장한 소리였다. 일부러 낸 소리에 그는 만족을 했는지 입맛을 쩍 다셨다. 나는 얕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쾌해졌다. 나는 백팩의 지퍼를 열었다. 학원에서 배울 영어 교재를 꺼냈다. 에어컨 바람은 전혀 약해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소름이 돋은 팔뚝을 문지르며 전혀 머리에 들어올 리 없는 영어 지문을 읽어내려갔다. 제기랄, 태풍도 지났다면서 웬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운전사는 비가 오는 게 내 탓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거칠게 운전을 했다. 버스가 옆으로 심하게 기우뚱 기울어지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옆구리가 팔걸이에 부딪혔다. 팔걸이가 없었다면 옆으로 떨어졌을지도 몰랐다. 아프기도 했지만 깜짝 놀라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무표정하게 핸들을 잡고 있었다. 나는 인상을 쓰고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앞좌석의 손잡이를 꼭 잡았다.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진동으로 해놓았을지도 몰랐다. 물론 지금 버스 안의 소음 위론 벨소리가 났다 해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금 주공 2단지 앞이지. 주공 2단지라면 이미 한참 전에 버스가 지나친 곳이다. 그런데 왜 그는 이곳을 주공 2단지라고 하는 걸까?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어느 동네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동네를 살펴보았다. 효성 유치원이 보였고 그 뒤로 공원이 보였다. 정류장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눈에 익은 동네였다. 회사까지 20분에서 30분은 더 가야 될 듯 싶었다. 다리가 잠겼어? 운전사의 목소리는 오히려 기쁨에 번들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회사를 가려면 양평교를 건너야 했다. 룸미러로 나타난 운전사의 눈과 또 마주쳤다. 그는 씩 웃었다. 눈만 말이다. 다리가 잠겼다면 냉동차 같은 이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전화를 끊지도 않았고 그나마 정류장에도 서지 않았다. 계속해서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어. 돈이 없잖아. 알았어. 이 말을 반복했다. 그냥 거짓으로 전화 받는 것처럼 기계적인 느낌으로 대꾸했다. 나는 책을 가방 안에 넣고 지갑을 꺼내 카드를 뺐다. 그리고 뒷문으로 가서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댔다.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그제야 운전사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말했다. 비 때문에 다리가 잠기고 그쪽 길도 다 통제됐다네.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겠어.
이거 원. 그러면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냥 택시 타고 가야겠어요. 늦을지도 모르고. 그러자 그는 언성을 높였다. 아니, 지금 택시와 다를 바 없잖소. 아가씨 있는 곳으로 바로 가준다는데 택시를 타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는 내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라디오를 켰다.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음이 들렸다. 할 수 없이 나는 버스 뒷문 바로 앞에 있는 좌석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쳤다. 무릎 위에 가방을 쥐고 정면의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윈도 브러쉬가 정신없이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내가 앉은 자리의 옆 창문으로는 밖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 보험 광고가 전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19,000원이면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를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식중독 위로금도 나오며 폭력 피해 위로금,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으로 최고 1,000만 원까지 나온다는 광고였다. 다시 정면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신호 때문에 버스는 잠시 서 있었다. 도로변 가로수들은 바람에 휘둘리며 간신히 버티듯 서 있었다. 도로의 하수구마다 갑자기 늘어난 빗물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지 웅덩이가 생겨나 있었다. 그 옆으로 차가 지날 때마다 포마를 만들며 구정물이 튀어 올랐다. 아까보다 도로에 차는 많아진 것 같았지만 낮게 내려앉은 검은 구름과 굵은 빗줄기 때문에 2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운전사 말이 맞다. 이런 비에 나가서 택시를 잡는다 한들 제대로 잡을 수나 있을까? 모르는 동네에서 택시마저 못 잡는다면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버스가 나 하나만을 태워 회사까지 가준다는데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내려봤자 손해 아닌가. 운전사는 변덕스럽게 라디오 채널을 돌리더니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방송에 주파수를 고정했다. 여자 가수의 끈적끈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과 함께한 지난밤을 잊지 못해 오늘 밤도 나는 정처 없이 네온 사인 아래를 헤맨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기분은 이미 상했지만 이쯤 되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뭐가 그렇게 웃겨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웃음을 뚝 멈추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에 택시 타면 위험해요. 여자들이 일 당하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대개 새벽이요, 새벽. 하긴 버스도 위험하긴 하지. 버스에서 다리 벌리고 자는 아줌마를 운전사가 덮친 일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머리를 흔들며 웃어댔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 안으로 스미는 바람 소리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 기사라면 물론 나도 읽은 기억이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주로 여성용 호신용품과 방범 관련 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인데 이러한 기사들은 홍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사회면에 여성들이 강간이나 성추행, 살인, 강도나 상해 또는 납치 등을 당했다는 순환 기사가 많이 나면 날수록 제품 판매는 상향 곡선을 그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립 이래 유례없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연쇄 살인범 정현철이 잡히던 날
사장은 입맛을 다시면서 아쉬워했다. 살인범에 대한 유언비어만 돌아도 매출이 올라갈 정도니 이런 거국적인 연쇄 살인에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판매량이 늘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없을 때 사회면의 여성 순환 기사는 썩 괜찮은 홍보물이 되었다. 그 기사들을 편집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JKK의 호루라기나 전기 충격기 또는 분사용품을 사용한다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곁들였다. 그렇게 작성된 홍보물을 이미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로 보내고 그 외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광고 메일을 발송했다. 한 연예인의 섹스 몰카가 인터넷상에 떠돌았을 땐 몰래카메라 색출 경보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열쇠고리 판매량이 늘었다. 그런데 이 물품은 예외적으로 남자들의 구매량이 적지 않았다. 사장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몰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여성보단 주로 남성들인데 그런 것을 접하다가 혹시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외도를 하는 유부남들이 구매를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포를 느끼는 지수는 많이 알수록 높아지고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회사는 이것을 적절히 이용한 셈이었다. 사람들은 순환 기사를 읽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입하곤 한다. 자꾸 그러다 보면 체감 치안 지수는 악화되며 공포는 극대화된다. 혹은 그 반대급부에 서 있는 범행 유발 소인 역시 커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운전사가 말한 사건을 다룬 기사 어디에도 다리를 벌리고 잤다는 표현은 없었다. 하지만 대개의 남자들은 그런 기사를 읽고 분명 여자가 어떠한 빌미나 유혹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거라 추측한다.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자기와는 다른 정숙하지 못한 여자나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려는 심리가 내면에 깔려 있었다. 그런 것을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기사에 손을 대는 것도 그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광고 메일을 받아보는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가끔 기자들조차 그런 선입견으로 기사를 쓸 때가 있다. 정황으로 미루어 분명 여자는 평범한 주부인데도 단 한 줄 혹은 몇 자의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사건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다리를 벌리고 자는 일할지 물장사나 술장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새벽에 나이트에서 만난 이처럼 전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세히 말함으로써 왜곡시키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는 사이 나의 머릿속엔 버스 뒷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자는 새끼 줄줄 흘리는 물장사인지 술장사인지를 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다. 12월의 어느 새벽 첫 버스를 탄 중년 여성. 버스엔 승객이 오직 그녀 혼자다. 물론 몇 정류장 전까지만 해도 하나둘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종점이 다 되도록 내리지 않는다. 물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인데 그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을 확률이 더 크다. 여성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여성은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상체는 거의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다. 기사는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다. 종점까지는 서너 정류장이 남아있는데도 기사는 나머지 정류장을 모두 무정차한다.
그리고 종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 야산을 깎아 만든 공원 주차장이다. 어둠의 농도가 짙은 그곳 주차장은 중장비 트럭이나 관광버스가 도열해 있다. 어둡고 비는 내리고 사람은 없다. 54세 김모 여인은 이상한 기분에 눈을 뜬다. 그녀 앞엔 열에 들뜬 눈빛의 남자가 서 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만 남자는 막무가내로 여자의 뺨을 후려친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타격에 쓰러진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거칠게 벗기려고 하자 여자는 남자의 손을 문다. 남자가 주춤하고 손을 빼자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버스 안을 뛰어다닌다. 창문 밖의 풍경은 짙은 어둠 속에서 공모하듯 잠잠하다. 남자는 천천히 걸어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다. 여자는 다리를 벌리고 실신한다. 나는 다리를 오므렸다. 문득 회사에 수없이 굴러다니던 테스트용 가스 분사기,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나왔던 전기 충격기, 가방을 바꿔매느라 두고 나온 목걸이 형태의 호루라기 겸용 분사용품이 떠올랐다. 하필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버스가 진로를 바꾼 바람에 도무지 이곳이 어디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점도 나의 불안을 증폭시킨 원인이었다. 도시의 낯선 도로 옆으론 불 꺼진 술집과 여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버스는 자꾸만 한적한 길로 꾸역꾸역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서울과는 멀어지는 듯했다. 어디든 전화라도 한 통 걸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 번호라도 알리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러나 마땅히 전화를 걸 만한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한창 주무시고 계실 부모님께 불쑥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회사 부장에게라도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전화를 걸어서 지금 출근 중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할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데 늦을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수많은 이의 얼굴이 지나치면서 휴대폰을 꺼내든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배터리가 없다. 폴더를 여는 순간 휴대폰은 뽀로롱 소리를 내며 꺼졌다. 어젯밤 충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계속해서 울렸을 휴대폰 알람 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나는 라디오 알람을 늘 휴대폰보다 10분 정도 이르게 맞춰놓았다. 휴대폰 알람은 한 번 울리고 1분 간격으로 5차례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오늘따라 라디오도 켜기 전에 샤워를 했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줄기차게 알람이 울리고 휴대폰 모닝콜이 울렸으리라.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배터리가 방전된 모양이었다. 일찍 일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다. 다시 휴대폰의 전원을 눌렀으나 2초도 못 견디고 다시 꺼졌다. 나는 휴대폰 배터리를 뽑아서 손바닥으로 여러 번 툭툭 친 다음 다시 끼워 넣었다. 가끔 이러면 1분 정도 더 갈 때가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룸미러로 나의 행동을 지켜보는 운전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전원이 다시 들어왔다. 나는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회사 격리를 맡고 있는 제2의 번호를 눌렀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버스 130이라고 숫자를 누르고 있는데
전송도 누르지 못한 채 전원이 나가고 말았다. 다시 휴대폰을 켜보았지만 아예 켜지지도 않았다. TBS 교통정보입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벌써부터 도시 곳곳이 정체입니다. 이런 날 교통정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도로정보입니다. 내부간선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버스 지붕을 뚫기라도 할 듯 폭우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볼륨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때 갑자기 운전사가 라디오 채널을 돌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다리가 잠겨서 노선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정보를 듣지 않는다니. 운전사가 돌린 채널은 벼랑간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이었다. 느리고 얕은 바이올린 소리가 철양맞게 울리고 있었다. 교통정보 좀 틀어보죠. 나는 기어코 한마디 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그는 대답도 않고 다시 주파수를 맞췄다. 운전사는 자꾸 다른 채널로 돌렸다. 지지직거리다가 불쑥 가요가 튀어나오다가 팝송이 나왔다. 남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가 목탁 소리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지지직거리고 여자 목소리가 나왔다가 다시 지지직거리고 한참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더니 교통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이상 아무개 리포터였습니다. TBS 하며 말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어쩐지 운전사가 일부러 교통정보를 들려주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채널을 오랫동안 돌린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분한 마음마저 들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창문 밖을 보았다. 아까보단 빗줄기가 조금은 약해진 듯 했지만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거리다. 거리엔 철거를 앞둔 빈집들이 많이 보였다. 한적했고 어두웠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몇 분 뒤면 도착할까요? 그는 내 말엔 대답을 않고 그저 운전만 했다. 룸미러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어쩐지 심술궂어 보였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은 탓일까 싶어 다시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저기 몇 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무뚝뚝하긴 했지만 척척 말을 꺼내놓았던 그였는데 어쩐지 그는 내 말은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양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윈도 브러쉬만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입안이 탔다. 여전히 머리 위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부르르 진저리가 쳐졌다. 그는 어떤 생각에 굉장히 몰두한 듯이 보였다. 그러던 중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으로 몸이 꺾였다. 운전사는 갑자기 차를 세웠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2차선 도로 옆은 공원이었다. 왼편엔 다리가 하나 보였고 그 밑으로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곳은 낮에도 한적할 듯 싶은 도로였다. 갓길로 트럭이나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서로 누군가 이렇게 어둡고 비가 몰아치는 날 낯선 번호의 번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걸 본다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았다. 운전사는 벼랑간 시동을 껐다. 그리고 열쇠를 뽑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나를 흘끗 보더니 요금통 옆에 눕혀놓았던 검은색 대우산을 들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더니 그는 앞문의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 이 틈에 나도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간다고 말할까? 차가 고장났다면 당연한 일이다. 주섬주섬 가방을 메고 있는데 벼랑간 앞문이 닫혔고 찰칵 하는 분명히 밖에서 잠그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왜 문을 닫는 것인가? 그래, 빗물이 들이치니까 문을 닫은 것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경황에 앞문을 닫고 게다가 열쇠로 잠근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제설용 모래함 뒤로 사라졌다. 문득 지난 봄 살해된 여승무원의 기사가 떠올랐다. 살해범은 택시기사였다. 그는 지갑을 뺏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여승무원의 목을 졸라 죽이고 도로변에 설치된 제설용 모래함에 시체를 던져놓았다. 지금 버스기사는 나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간 것과 신용카드가 2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처음 지갑을 카드 리더기에 댔을 때 카드를 한 장만 대주십시오 라는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의 지갑을 유심히 보았다. 유독 현금을 많이 챙겨나와 두툼한 루이비통 지갑이 원망스러웠다. 아니야, 설마. 내가 이 버스를 탔다는 건 이미 신용카드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설령 내가 이대로 실종되더라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아까 내리겠다고 뒷문 카드 리더기에 정산했음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난 이대로 지갑을 뺏기고 살해당해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 운전사는 제설용 모래함을 열어 안을 비우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몸을 겨우 일으켜 앞으로 걸어갔다. 여차하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릴 각오를 했다. 그리고 동정을 살피기 위해 앞 창문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남자는 벽면을 바라보며 오줌을 누고 있었다. 남자가 진저리를 치며 상체를 떨고 있을 때 나는 재빨리 뒤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남자가 앞문을 열고 들어왔다. 열쇠로 연 것 같지는 않았고 그냥 손으로 끌어당기니까 가볍게 앞문이 열렸다. 내가 열쇠 소리를 들은 것은 착각이었던 것 같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시동을 걸었고 버스는 출발했다. 라디오에선 합창곡이 끝나가고 있었다. 라디오는 다시 클래식 프로그램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벨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나오는 합창곡이었다. 진행자는 곡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이 합창은 막이 오른 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되돌아온 봄을 반기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곡입니다. 뒤에 닥쳐올 끔찍한 비극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봄을 반기는 아름다운 선율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는 뒤이어 합창곡의 노랫말을 해석해 주었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언가에 골몰한 듯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운전사의 몰두를 어떻게 해서든 환기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얼마나 가야 하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어봤다. 나는 좀 더 친절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곤 양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운전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간단하게 묵살했다. 아까 그와 말을 주고받을 때 친절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다. 그때 라디오에서 소음과 섞인 진행자의 말이 귀에 걸렸다.
7831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양평대교를 지나고 있어요. 한강물이 너무 많이 불었네요. 아까 운전사가 잠겨서 건너지 못한다고 말한 다리가 아닌가? 이제야 확연해지는 듯 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유리창이 있는 덫일 뿐이었다. 덫에 두 발이 꼭 붙들려 버렸다. 전화를 받던 것도, 정류장을 지나쳐 온 것도, 교통정보를 듣지 못하게 한 것도, 다리가 잠겼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설령 내가 시체가 되어 발견되더라도 영원히 미제로 남아선 안 되었다. 시체로 도로변 풀숲에 버려질 내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볼펜을 꺼냈다. 최대한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세웠다. 그리고 의자 시트 위에 내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은 후 SOS라고 적었다. 누군가 이 번호로 장난 전화라도 건다면 수신자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 단서가 될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반드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써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섹스라고 썼고 다시 그 앞에 버스라고 썼다. 버스 섹스라니.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운전사가 눈치채지 않도록 열심히 유리창에 손자국을 냈다. 지문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래 또 SOS라고 썼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곤 영어 교재와 가방, 그리고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 우산 뿐이다. 우산 끝은 뭉툭했다. 그때 여승무원의 하이힐 한 짝이 살인자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던 기사 내용이 떠올랐다. 나는 하이힐을 내려다보았다. 차라리 하이힐 굽으로 눈이나 그의 급소를 찌르는 게 나을지 몰랐다. 나는 한쪽 하이힐을 벗어 단단히 잡았다. 운전사는 머리를 이리저리 돌렸다. 흘끗 룸미러로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누런 이를 드러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운전사 왼편 창문 위에 빨간 비상용 망치가 걸려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뒷문을 확인했다. 거기에도 비상용 망치는 없었다. 앞을 찬찬히 바라보다 나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금통 옆에 비상용 망치의 자루 부분이 보였다. 저게 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인가? 운전사가 당장이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용 망치를 들어 내 머리를 가격할 것 같았다. 어깨가 뻣뻣해질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바닥은 땀이 나서 축축했다. 영어학원 강의 시간마다 졸면서 왜 새벽 강의를 끊었는지 한심스러웠다. 회사는 불황이었다. 이럴수록 좀 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했다. 왜 이렇게 요즘은 태평스러울까? 그 잘나가던 살인사건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이러다간 홍보팀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좀 더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없을까 눈이 벌겋게 기사를 검색했다. 그런데 하필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러는 사이 버스가 속도를 늦추더니 멈춰섰다. 버스 앞문이 열렸다.
어떻게 된 거요? 도대체 몇 분 만에 오는 겁니까? 불만 섞인 목소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다. 사람들은 모두 공격적으로 운전사를 향해 퍼붓기 시작했다. 운전사는 고작 양평교가 잠기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앞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최대한 일찍 온 겁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우물거렸다. 한 사람에게 대꾸를 마치면 또 뒤이어 올라오는 사람이 배차 간격은 제대로 지키기나 하는 겁니까? 하고 힐난했고, 그러면 또 운전사는 쩔쩔매며 죄송합니다. 최대한 일찍 온 겁니다. 라고 변명했다. 그의 말엔 신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반가우면서도 허탈한 심정으로 올라타는 사람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올라탄 남학생 하나가 나를 쳐다보며 지나쳐갔다. 문득 내 손에 들린 하이힐을 바라보았다. 나는 얼른 하이힐을 내려놓고 다시 신었다.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걸어온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의자 손잡이를 잡고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왜 안 내려요? 다 왔잖아요. 운전사는 소리를 질렀다. 버스가 출발하려다 말고 다시 섰다. 버스 안에 올라탄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뒤를 돌아서 나를 바라본 운전사의 눈빛은 피로에 찌들어 흐리멍텅해 보였다. 그제야 그 정류장이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임을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일어섰다. 손잡이를 잡은 남자를 밀치고 뒷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계단으로 발을 내딛었다. 나는 운전사에게 인사까지 하고 내렸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마치 즐거운 여행을 함께한 동반자라도 되는 듯.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서둘러 우산을 폈다. 빗줄기는 우산에 타닥타닥 세차게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빗방울이 지면에 부딪혀 솟구쳐 오르면서 발목을 적셨다. 방송에서 양평대교라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양화대교를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어리석은 걱정이었다. 멀리 보이는 회사 건물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회사 건물 앞 전광판 디지털 시계를 바라봤다. 낮게 내려앉은 구름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6시 5분이다. 영어 회화 학원을 끄는 것은 잘한 일 같다. 얼마 전 부장은 내가 새벽마다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요즘 흔치 않은 젊은이라며 칭찬했다. 일찍 출근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낸 기획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범죄 재현 드라마와 연계한 홍보 아이디어를 냈다. 그 기획안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올 말엔 정규직으로 발령받을지도 몰랐다.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 경비에게 인사를 하고 우산을 자동 포장 비닐에 넣었을 때 전광석화처럼 기억 하나가 스쳤다. 바로 버스에 남겨놓은 낙서. 그리고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던 다리를 절던 낡은 점퍼의 남자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던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